마이크 테스트. 소신의 글쓰기 동료를 찾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작은배 소신이 운영하는 일상묘사에 관한 에피소드죠? 네, 일상묘사 수필합평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마침 지금 2기가 막 끝나서 3기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수필합평 모임 진행하며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제가 2기에서 썼던 수필을 하나 낭독도 해볼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3기 모집에 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했었는데 벌써 3기 모집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니까요.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강소팟 발행 바로 전날인데 오늘 아침에 모집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미 일상묘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하고 준비를 해놨던 터라 다른 주제를 갑자기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기 모집은 이미 마감이 됐지만 어차피 일상묘사는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이게 뭐 홍보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쓰기와 함께 쓰는 즐거움에 대해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다 싶어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상묘사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일상묘사가 6월 말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시작했던 거는 올해 초였어요. 그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어떤 모임을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수필쓰기였거든요. 근데 강단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작은배에서 모임을 처음 기획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예요.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뭘까? 왜냐면 저는 모임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가장 좋은 점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일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꾸려보자. 생각을 해서 올해는 글을 많이 쓰고 싶다. 내 이야기를 좀 더 글로 많이 풀어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연초에 진짜 강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필 모임을 기획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수필이 뭘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에세이가 수필인가요? 저도 이걸 에세이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수필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또 산문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그 정의들을 찾아봤거든요. 일단 산문은 글의 형식에 대한 거라서 산문, 운문 이렇게 나눈대요. 모든 글을. 그렇기 때문에 산문은 너무 넓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고, 그 다음 후보가 에세이였는데 에세이는 좀 더 사회과학적인 글도 포함을 시킨대요. 좀 논평이나 내 주장을 담은 글? 물론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글을 써도 사회적인 주장이 담길 순 있지만 제가 사람들과 좀 더 나누고 싶었던 건 이 모임의 이름처럼 일상, 내 일상과 개인적인 경험, 과거의 기억들에서 비롯된 글들이었어요. 그 글쓰기로 나를 돌아보는 경험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그 모든 단어들 중에 수필이 가장 적절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일상 묘사라고 했을 때 일상은 사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내 일상은 뭔가 특별한가? 이걸 글로 풀어봤을 때 그냥 일기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있고. 강단도 그렇지 않나요? 막 대단한 글거리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사실 쓸 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쓴 글이 재밌을까? 누가 재밌어나 할까? 싶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가. 쓰다가 재미없는 것 같아. 지우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양다솔 작가님이 오랫동안 진행하고 계신 까불이 글방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 글에 대한 하평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 삶이 진짜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상대방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도 그냥 내 시각을 잘 담아서 내 감정을 잘 담아서 쓰면 새로울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경험이 글을 쓰다 보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읽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하고 생략을 한다거나 나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합평을 하다 보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가? 이 사람들이 사실 내 일상이 더 알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일상 하나하나가 진짜 특별한 걸 수도 있다. 그냥 일단 써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모임 이름에 일상을 넣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 같이 합평하는 그 일상묘사 동료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1기에서는 총 인원이 저까지 9명이었고 2기에서는 총 6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주 한 편의 글을 써서 가져갔을 때 적어도 8명, 5명의 독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유명 작가도 아니고 내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누가 세세하게 너무 잘 읽었고 이런 거 좋았고 하고 뭐 메일을 준다거나 댓글을 늘 남겨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최초의 독자가 돼주고 잘 읽었습니다 하는 독자가 아니라 내 글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뜯어서 읽는 그런 독자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일상묘사에 참여하면서 내 일상이 특별해진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일상이 특별해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일상을 특별하게 보려는 눈이 생긴다는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묘사 하기 전에도 수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느꼈던 건데요. 숲 안에 내가 있으면 그냥 숲이구나 하는데 멀리서 보면 와 정말 큰 숲이었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글이 될까? 저것도 글이 혹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겪거나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자체가 특별해진다는 거는 좀 너무 오바스럽잖아요. 그거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 제가 일상묘사 네. 참여를 고민하는 사람의 약간 빙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했어요. 네. 만약 내가 평소에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었더라면 약간 주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글을 잘 못 쓰면은 합평이라는 게 약간 손가락질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만 끝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논문이나 내 작품에 대해 비평받거나 합평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운영하는 제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하려는 합평이 어떤 건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 덕분일 뿐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좋은 동료님들이 너무 또 좋게 잘 모여 계셔가지고 지금 2기를 거치면서 총 12번의 모임을 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날선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글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약간 글과 나를 분리할 줄 아는 훈련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그 부분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그 첫 모임 때 이 모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아까 일상묘사라는 이름에서 일상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저는 묘사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임 이름에 묘사를 넣은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 일상을 글로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대상을 눈앞에 바로 이렇게 대고 그리지 않잖아요. 한 발짝, 두 발짝 혹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그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대상에서 어떤 걸 느끼고 있지? 그걸 강조하려면 어떤 색을 써야 될까?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리는 걸 텐데 저는 글을 쓰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에도 내가 내 일상과 글 안에 등장하는 나와 실제 지금 이 현실에 존재하는 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모임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합평에서 중요한 이유가 어떨 때는 누군가가 만약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에 등장하는 화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뭐야.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 안에 등장하는 나는 진짜 나는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아주 작은 일부이거나 이 글을 맛깔나게 쓰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낸 나라는 캐릭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 공감대를 쌓아갈수록 서로에 대해 공감하거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말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동료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작가, 글, 서술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합평을 하자. 작가를 지칭해야 할 때, 서술자를 지칭해야 할 때, 그냥 그 글 자체를 지칭해야 할 때를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글 쓰는 건 어찌됐든 혼자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글 그냥 혼자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같이 모여서 합평을 주고받고 글을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쓰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근데 저는 혼자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으면 혼자 잘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같이 써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근데 혼자 잘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이라는 게 그냥 내 이야기, 내 감정만 막 쏟아낸다고 좋은 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는지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걸 고려하고 쓰려고 해도 고려가 100%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합평 받을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게 공감이 안 된다고? 아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 명쾌한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뒤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이 겸손해지네. 그쵸. 저도 그 글과 거리감, 어떤 시간적인 거리감 같은 게 생겼을 때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넘겨짚어가며 썼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합평을 하면 그런 걸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건 꼭 일상묘사만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잘하고 싶은 걸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쓰기만큼 꾸준히 하고 자주 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에 한 편 쓴다고 아무리 천재여도 막 글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럽네요. 네, 상상만 해도 부럽긴 한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작가는 2주 만에 장편 소설을 썼다더라. 막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도 그 소설 읽으면서 이야기가 좋다 하면은 작가가 또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이 보통 유명한 또 작품들 있잖아요. 대표작들? 네. 그 대표작들을 제외하고도 알고 보니까 단편을 300편을 발행했다든지 알고 보니까 장편 소설이 8개가 더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발행된 것들만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글을 썼을까? 그쵸. 또 얼마나 많은 습작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양은 진짜 벼룩과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써도 매일 꾸준히 많이 쓰고 있다 하면 저는 너무 부럽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혼자는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동력을 저는 사람들한테서 얻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기질의 분들이라면 합평 모임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 실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글쓰기 실력이 늘 것 같거든요. 네. 그 소신이 말한 것처럼 자주 반복해서 쓰니까. 네. 근데 글쓰기 실력이 는다는 게 뭘까?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장력이라고 해야 될까? 글의 기승전결을 잘 전개하는 게 뭐 글을 잘 쓰는 걸까? 그런 거를 제가 논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미미하고, 근데 다만 그래도 일상묘사가 지금 기간으로만 하면 4개월이 된 거거든요. 4개월 동안 같이 꾸준히 쓰면서 많이 느낀 건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글을 너무 각 잡고 쓰려고 하면 어디서 본 것 같은 말, 내가 읽어본 것 같은 말, 멋진 단어, 좋은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마련인데, 투박하게 써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고유한 아이디어 같은 게 글에서 보이면 감동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글을 쓰면 그런 내 안에 무언가를 잘 꺼내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잘 써야 된다. 이거 누가 읽을 거니까. 근데 동료들이 읽고 나 합평 받아야 되니까 잘 써야 된다 해가지고 막 힘을 주고 글 쓰는 게 너무 무거운 작업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갈수록 어차피 나 이번 주도 쓸 거지만 다음 주도 쓸 건데 편하게 써보자. 별거 아닌 것도 써보고 안 써봤던 스타일로도 써보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시도도 계속 다른 걸 해보지만 빨리 완성하는 거가 좀 쉬워지는 거? 근데 저는 완성을 하는 능력도 글쓰기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써도 완성하지 못해서 발행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 보는 글이잖아요. 근데 뭐가 됐건 이 모임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편씩 완성하니까 그 과정에서 훈련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저는 점점 흐려지는 것 같거든요. 합평을 하다 보면. 왜냐면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난 이런 글을 쓰고 싶어. 나는 누구 같은 글을 쓰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근데 합평에서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 와, 정말 나는 절대 못 쓸 것 같은 글. 어디서 읽어본 적 없는 글인데 너무 좋네. 하는 동료들의 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편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좋은 글이라는 게 있나? 솔직하게 쓰고 꾸밈 없이 쓰고 그러면 좋은 글 아닌가? 나는 정말 그런 글을 쓰고 있나? 그런 반성과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엔 막 당당하게 제 기준으로 합평을 했어요. 근데 조금씩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게 뭔지, 왜냐면 6주가 짧은 것 같지만 꽤 길어서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어떤 장점,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의견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기, 2기, 3기까지 왔는데 네. 새로운 기술을 진행하면서 네. 또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모임 자체예요. 네. 모임 자체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인원이 좀 줄었어요. 처음에는 8명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저녁 7시 반에 모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렇지만 밤샘으로 거의 가더라고요. 진짜 거의
제가 시간 제한을 안 하면 진짜 막 2시까지 할 것 같아요, 새벽.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재밌어도 오래 하면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는 게 합평 준비는 미리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읽고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미리 읽고 와달라, 미리 생각을 정리해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미리 준비할 것도 사실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조금 받기도 했고, 제가 스스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느끼면서 2기에서는 인원을 좀 줄였죠. 그래서 3기도 지금 6명 딱 모집을 하고, 이제 거기에 저까지 총 7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묘사에 참여하는 동료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모집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매주 한 편의 완성된 수필을 써야 하고, 그 수필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주 모임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해 합평하는 주에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짧고 형식과 분량에 제한이 없는 토막글도 제가 숙제로 하나 드리거든요, 매주. 그거는 제가 주제를 같이 제안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한 주에 짧은 글 하나, 긴 글 하나, 이렇게 2개를 매주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거 언제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어려운 건 어렵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일상묘사뿐 아니라 저희가 작은 배에서 모임을 기획을 할 때 너무 쉽게 그냥 어떤 체험형으로 모임을 만들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해야 다 끝냈을 때, 와, 내가 이거를 해본 사람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그냥 한 편을 혼자 쓰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한 일인데 마냥 즐겁게, 마냥 가볍게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진가를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6주차 모임을 할 때 마지막이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회고를 해요. 6주 동안 어땠는지. 그 모임을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슬라이드 회고 부분에 즐거웠나요? 버거웠나요? 신났나요? 지쳤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달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즐거웠고 버거웠고 신났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버겁고 마냥 지친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버겁고 지쳐서 즐겁기도 하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글쓰기, 특히 같이 쓰는 글쓰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즐겁거든요. 그 강단은 계속 글을 쓰잖아요. 주로는 소설을 쓰려고 하지만, 근데 강단은 이렇게 같이 쓸 동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도 해보기는 했는데, 한다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약간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 저는 막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하다 보니까 네. 한글로 글 쓰는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다면은 오히려 영어로 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네.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쓰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온라인으로 해도 있긴 있는데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갈증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혼자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영감도 많이 받고 배울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졌구나 하면서 배우면서 그냥 그걸 좀 적용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계속해서 제 개인 웹사이트에 발행을 하다 보면은 뭐 누군가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알아봐주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혼자서도 잘 쓰는 사람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혼자서도 잘 쓰는 사람은 강단인 것 같기는 해요. 강단은 뭐 이번 주만 해도 개인 블로그에 영어로 글을 2개나 발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서 뚝딱뚝딱 뭔가 다 같이 정한 마감 기한이 없는데도
꾸준히 발행하는 강단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감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이든 뭐 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때 여유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일상묘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매주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특히 너무 몸에 힘을 주고 글을 쓸 때 제가 아무리 뭐 해도 이 모임장이잖아요. 모임장이지만 다른 동료님들과 똑같이 매주 새로운 글을 가져가서 저도 하평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절대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잘 써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이상한 부담감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몸에 힘을 주고 글을 썼을 때는 일주일에 한 편이 엄청 버겁게 느껴졌어요. 근데 글을 쓰는 게 조금 일상에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표현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는 속도랑 쓰는 속도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좀 빨라야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쓰면서 살 텐데 내가 살아가는 속도, 내 인생이 변하거나 내 일상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지면 이것도 써야 되는데 못 썼네 하고 넘기고. 맞아요. 근데 너무 옛날이 돼버린 이야기는 쓸 때 사실 재미도 없고 생생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느끼는 거, 지금 내 마음을 울리는 거를 쓸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쩌면 일주일에 한 편보다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다. 요즘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일상묘사 한 3, 4기쯤 됐을 때 개인적으로 글을 한두 편씩 더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묘사에 저는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네. 그 기수가 끝나면 작은배닷컴에 그 마지막으로 퇴고한 글을 또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글들이 모아져 있을 때 일단 너무 멋있고 그리고 맞아요. 글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기획할 때부터 그냥 우리끼리 잘 읽고 하평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에는 지금껏 썼던 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퇴고를 하고 퇴고한 글에 한 번 더 서로 하평을 한 후에 한 번 더 퇴고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까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결과물은 저는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주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대중한테 그 글이 나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 그것도 전 진짜 중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그 나 이야기 무대 워크숍을 할 때에도 다 같이 연기를 연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만들어서 친구나 가족들을 초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무대에 서기 전에 설렘을 느끼는 거랑 글을 발행하기 전에 그 설렘을 느끼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기 딱 끝났을 때 그 모든 글을 잘 정돈해서 작은배닷컴 웹사이트에 발행을 하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 글이라는 게 종이에 딱 인쇄됐을 때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 한창 편집 디자인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의 글이 작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진을 만들 수 있는 PDF 파일도 웹사이트에 같이 올렸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그 군산 북페어 그 열렸을 때 거기에 가면서 본인의 글을 진으로 만들어서 부스 방문하면서 나눠드리기도 했다고 하고 명함처럼 그리고 소장용으로 출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기도 지금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그 퇴고글을 한 번 더 수합을 한 다음에 비슷하게 또 웹사이트에 발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 지금 강소파 들으시는 분들이 꼭 그 1기 글, 2기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유명 작가도 아닌 글을 아주 오랫동안 써온 베테랑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과감하고 멋있을 수 있는가. 진짜 감동이에요. 그런 걸 읽다 보면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출판 시장도 그렇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작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미 유명한 사람들의 책, 아니면 이미 유명한 고전들을 다시 읽고, 이게 좀 문화권 전반적으로 요즘 보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영화도 계속 재개봉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내 이야기 누가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뚫으면서 계속 글을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일상 묘사에서 나오는 글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일상도 진짜 다양하고 이 사람들의 시각도 다 다를 수 있고 요즘 뭐 알고리즘 시대라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아주 멋진 모임입니다. 네. 단적으로 1기 모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2기 모임 때 1기도 같이 하셨던 분이긴 한데 공무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내밀한 이야기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니까. 일상묘사에 참여할 그 미래의 동료들에게 혹시 한마디 할 수 있나요? 물론 3기 모집이 마감되어 버렸지만 원래는 이 에피소드가 새로운 저의 글쓰기 동료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120기 정도까지는 할 거니까. 그니까요. 앞으로도 저한테는 쭉 동료가 필요할 테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글쓰기가 반려무기인 것 같아요. 반려무기? 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까지 내가 갈고 닦을 수 있는 어떤 무기. 슬플 때도 휙휙 휘둘러서 글을 쓰면 마음이 좀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휙휙 휘둘러서 이렇게 글을 쓰면 그 순간이 기록으로 남고 뭔가 악귀야 물러나라 같은 꼭 악기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무기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저는 평생 동안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 헤맸어요. 좀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한다는 피드백도 종종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도 실제로 뭔가에 잘 질린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글쓰기를 좀 진심을 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나? 시간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쓸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쓸 수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유명해지기 위한 무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정말 나답게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무기인 거예요. 쓰면 쓸수록 사람들도 나에 대해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소통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표현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심신수련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갈고 닦고 싶은 그런 능력이에요. 저한테는 글쓰기가. 저는 꼭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내가 업무에 도움을 받고 싶어. 책을 내고 싶어. 그런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런 능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오래오래 한번 갈고 닦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일상묘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를 가지러 오라? 네. 저랑 같이 그 대장장이처럼 무기를 이렇게 계속 단련시키는 거죠. 네.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즐겁게. 다 같이. 네. 고되지만. 네. 고되고 버겁지만 신나게. 네. 신나게. 땅땅땅땅. 그러면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좀 맛보기로 일상묘사 2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퇴고한 글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은요. 까만 밤, 하얀 밤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글은 제가 일상묘사 5주차 숙제로 가져갔던 글이고 그때 받았던 합평을 바탕으로 한번 퇴고를 해서 6주차에 다시 가져왔던 글이에요. 10월 초에 그 일상묘사 2기에서 썼던 글들도 작은배닷컴에 발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과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또 합평을 받은 걸 바탕으로 좀 더 수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려서 그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노래 깔아주시나요? 혹시 편집할 때? 원하시는 노래가 있으면 뭐든지. 없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졌다. 거실 조명과 탁상 등이 꺼지고
잘 돌아가던 선풍기와 에어컨의 전원도 픽 나갔다. 민서가 전기 나갔나 봐. 에어컨을 너무 세게 켰나?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보려고 두꺼비 집을 열어봤다. 차단기는 잘 올라가 있는데. 딸깍딸깍. 혹시 몰라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봤지만 어둠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깜깜해도 너무 깜깜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칠흑처럼 어두웠다. 집 앞 학원 간판, 길거리 가로등, 심지어 밤새 환하게 켜져 있던 맥도날드 주차장 조명까지 싹 다 나갔다. 아, 정전이구나. 동네 사람들도 나처럼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밝히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까지 전기가 나간 거지? 제주 시내 한가운데 까맣게 퍼진 어둠. 영화에 나올 법한 재난 상황이 신기해서 나와 민석은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놓은 채 어둠을 구경했다. 저기 청양갈비집도 심지어 GS25 간판까지 불이 다 나갔네. 갑자기 번뜩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커먼 밤 동네를 산책할 기회가 언제 또 오겠는가? 나와 민석은 서둘러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오래된 주택과 빌라가 모여있는 제주 도심. 이 동네에 4살부터 살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모습은 29년 전 그 옛날에도 본 적이 없다. 상황 파악을 위해 집에서 뛰쳐나온 이웃들이 거리 위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야, 냉장고 문 열지 마라. 어떤 남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한다.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노파심이 들었나 보다. 너네 집도 전기 나간?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발빠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 오늘 낮에 장 안 보길 잘했다. 나는 신나서 민석에게 말한다. 우리는 거리 위 사람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놀이터 쪽으로 향한다. 큰 길에서 멀어지고 동네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음이 잦아든다. 시끄럽게 돌아가던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오늘은 없다. 구멍가게나 식당에서 틀어놓는 노랫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적막하다. 가도 정전의 끝은 보이지 않고 고요함과 어둠은 계속해서 짙어진다. 아니,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도 많겠는데? 우리의 궁금증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아주 멀리 소방차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어렴풋하게 들린다. 조금만 걸어도 피부가 찐득거리는 열대야다. 그래도 대낮에 열기가 한김 식고 난 후라서 어느 정도 걸을만 했다. 놀이터를 둘러싼 커다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와 남편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골목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다. 이상하게도 지금만큼은 내가 소유한 아주 커다란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 든다. 매번 지나치는 익숙한 길인데도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진다. 전쟁 난 건 아니겠지? 그 와중에 우리는 철없이 키득대며 웃는다. 그러다 문득 한 겨울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다음 날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 늦게 혼자 깨어 있었다. 문제집 위로 머리를 푹 숙인 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먹먹하게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하얗고 굵은 눈송이가 펑펑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지 눈송이는 하늘에서 땅까지 일직선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잠옷 위에 두꺼운 패딩 하나를 툭 걸치고 부모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까치발을 세워 살금살금 현관을 나섰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 동안 사람이 오간 적 없는 듯 바닥이 새하였다. 나는 주차된 차 보닛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걸어모아 단단하게 쥐었다.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혀를 내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맛을 보고 하얀 눈밭에 발자국도 남겼다.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백색의 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 자유로움이 좋아서 한참을 혼자 눈 쌓인 거리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겨울의 새하얀 밤과 끈적한 여름의 어두운 밤. 정반대의 시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기분만은 똑같다. 온 세상이 내 것인 듯 편안하다. 만약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꺼지지 않는 불빛과 새어나오는 소음이 얼마나 소란했는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자극을 신경 쓰며 지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새롭게 느낀다.
오랜만에 만난 이 자유로운 감각이 너무 반가워서 야호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놀랄 것 같아 꾹 참는다. 산책을 마치고 집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세븐일레븐 간판에 번쩍 불이 들어오더니 가로등도 하나씩 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맥도날드 주차장에도 환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주차장을 이렇게까지 밝게 비춰야 하나 싶을 정도의 조도였다. 전기가 끊긴 15분 동안 주차 정산을 하지 못해 줄 서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집 앞 나이아가라 단란주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는 원래 자리에서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글 낭독이 참 어려운 거네요. 낭독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이게 글로 쓸 때하고 또 읽을 때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글을 다 쓴 다음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네, 그쵸. 네. 저도 같이 경험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글이잖아요. 네. 제가 쓴 건 아닌데도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날로 드시는 네, 건가요? 이게 경험이라는 게 지나가면은 사실 다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 회상할 수는 있지만 뭐 평소에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은 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글을 통해서 저도 그때의 나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저에게 약간 그 그리운 감정을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순간을 강단이랑 같이 겪었던 거다 보니까 글을 다 쓰고 바로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날 분명 같이 15분 동안 짧은 산책을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겪었던 한 겨울밤을 떠올렸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순간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또 글을 쓰는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강단이 또 이날을 글로 쓴다면은 어떤 글이 될까? 아주 다르겠죠. 많이 저랑.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먼저 또 보여주고 싶었죠. 네. 이것도 일상에 있는 작은 에피소드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경험에서도 약간 쓸쓸함, 그리고 그리움, 그러면서도 약간 희망찬?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섞인 글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글도 작은배닷컴에 10월 초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다른 동료님들의 글과 함께 꼭 방문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소팟은 80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닷컴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에 요나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에피소드 32화 우리말 글쓰기 교육자 이호덕의 본질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도 어린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감자를 먹으며 라는 책을 보게 된 걸 계기로 이호덕 선생님이 궁금해서 책들을 파서 보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박홍규 쌤과 저희가 연결됐던 댓글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오덕쌤이네요. 근데 오덕쌤처럼 덕질하기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남긴 게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했을 때 찾아볼 게 너무 많아요. 그 남긴 책들이 그리고 계속 재생산되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언급도 해주고. 네. 저도 오덕 선생님이 쓰신 동화는 읽어본 적이 없고 글쓰기 관련된 책, 우리말 관련된 책만 읽어봐서 이 감자를 먹으며라는 책도 나중에 도서관에 가면 찾아봐야겠어요. 네. 감자를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글쓰기 철학, 강단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글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또 오덕쌤 이야기에서 많이 비롯됐잖아요. 근데 또 마침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만공보트님이 남겨주신 짧고 굵은 댓글입니다. I love you. 사랑 고백 감사합니다. 만공보트님은 한 분기에 적어도 한 번쯤은 저희 방명록에 사랑 표현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꾸준하게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네. 승자잖아요. 그쵸. 요즘 그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요즘 꽂힌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 요즘 정말 분열과 이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 혐오가 뭔가 가득한 것만 같아서 사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살기.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I love you다. I love you. All you need is love. 오케이. 만공보트님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 묘사, 수필 합평 모임에 대하여 열이 넘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수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